내게 있어 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닌 나의 자부심이었다. 그녀가 안정적인 사무직을 그만두고 치열한 보험의 세계로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전적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리고 서연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불과 2년 만에 그녀는 업계의 전설,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수입을 올리는 진정한 보험의 여왕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좋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들 하준이는 최고의 국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서연이 모는 차 역시 성공의 상징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나는 정시에 퇴근해 아들을 데려오고 저녁을 차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서연이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늦은 밤, 술기운과 피곤에 지쳐 돌아오는 날들이 잦아졌다. 고객 만나는 것도 일의 일부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믿었다. 나는 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고객과의 미팅은 점점 자점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도 달라졌다. 내가 좋아하던 은은한 향이 아닌 낯설고 값비싼 도발적인 매력이 있는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쇼핑하는 횟수도 늘었다. 우수사원 보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은 명품 가방과 구두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그건 성공의 대가일 거야. 여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라고. 내 편협한 생각이 아내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그날 나는 깜짝 선물로 서연의 차를 세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차는 우리가 함께 자랑스럽게 고른 우리의 성공을 상징하는 차였다. 조수석을 청소하던 중 좌석 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고급 브랜드의 시향지였다. 그리고 그건 남성용 향수였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오디 계열의 지극히 낯선 향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아내의 차에 남성용 향수 시향지가 있는 걸까? 수많은 합리적인 설명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명 고객의 것일 거야? 누군가 떨어뜨렸겠지? 어쩌면 나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가설은 금세 기각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한 차고 안에서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고작 시향지 하나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다.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번 싹튼 불안감은 결코 뽑아낼 수 없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배신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서연의 세상 속에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였다.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나는 세상. 그렇게 우리 집의 조용한 차고 안에서 의심이라는 독초의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지독하게 뿌려졌다. 의심이라는 독초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무섭게 자라난다. 아내의 차에서 발견된 그 낯선 남성 향수 시향지.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내 평온했던 세상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사소한 불길함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불안의 파문으로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 서연의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며칠 뒤 또다시 자정을 훌쩍 넘겨 현관문이 열렸다.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은은한 흥분마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던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하준이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내 걱정 어린 말에 서연은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휴, 당신은 이쪽 일 몰라서 그래? 그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다 비즈니스야. 실적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걸.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이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당신 얼굴도 보기 힘들고 하준이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잘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 됐어. 편하게 회사 책상에 앉아서 월급 받는 사람이 뭘 알겠어. 난 내 몸 하나 던져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나와 그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감을 만들었다. 비즈니스. 그럴듯한 단어였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조롱하는 고무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서연의 옷장에서 내가 본 적 없는 명품 가방과 구두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격표가 붙어있을 법한 물건들이었다. 주말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선반 위에서 낯선 주황색 쇼핑백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싼 명품 브랜드의 신상 핸드백이 들어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이 가방 새로 샀어. 꽤 비싸 보이는데. 내 물음에 그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질 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 이번에 계약 잘해서 팀장님이 특별 보너스로 주셨어. 그냥 선물 같은 거야? 보너스. 우리 회사에서 저런 보너스를 받으려면 1년 내내 야근해도 어림도 없을 텐데. 또 다른 날에는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제일 큰 고객님이 고맙다고 사주셨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비밀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었다. 고객이, 팀장님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잘해주는 걸까? 이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가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완벽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다. 아들 하준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다시 데려와 저녁을 차리고 목욕을 시키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모든 과정이 온전히 내 몫이었다. 주말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나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나갔다. 다른 가족들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와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내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왔는데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지금 중요한 손님 만나고 있잖아. 하준이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내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거짓말. 나는 하준이에게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이의 눈에 어리는 쓸쓸함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하준이의 엄마가 아닌 낯선 명품들로 치장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그 무력감과 고독감이 나를 극한으로 내몰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했다. 늦은 밤, 서연이 샤워를 하는 사이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건 스토커나 다름없잖아. 결혼식에서 했던 신뢰의 서약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이대로 미쳐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더 컸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내가 모르는 남자 이름. 그리고 의미심장한 윙크 이모티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였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가족 위치 추적 앱을 검색했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우리의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게 아니라면?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단 몇 분 만에 설치는 끝났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애써 앱을 열어보지 않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두려웠다. 마지막 남은 믿음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금요일 밤, 서연은 또다시 중요한 강남 미팅이 있다며 늦는다는 문자 한 통만 남겼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자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들어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 그 앱을 열었다. 화면에 익숙한 지도가 나타나고 곧이어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치 도시의 지도 위에 맺힌 핏방울 같았다. 강남구 논현동, 이 그녀가 말했던 강남이 맞았다. 하지만 단순한 저녁 미팅이 밤 11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는 화면 속 빨간 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나는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의심병에 걸려 미쳐가는 걸까? 하지만 이미 내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대충 둘러대고 하준이를 맡긴 뒤 지체 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들끓었다. 제발, 제발 내가 틀렸기를. 이 모든 게 그저 나의 어리석은 오해이기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곳은 호텔이 아닌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카페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역시 그냥 카페였잖아. 나는 주차할 곳을 찾아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카페 안이 잘 보이는 곳으로 다가가 숨을 죽인 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서연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생기 넘치고 자신감 가득한 매혹적인 모습.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다려진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고객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욕망이 뒤섞인 한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남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이 이야기하다가 웃음을 터뜨리자 남자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을 당연하다는 듯이 즐기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래, 그냥 고객일 뿐이야. 보험 상담을 하고 있는 거겠지? 나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저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명백한 배신이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계산을 하는 동안 서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나는 급하게 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이 카페 밖으로 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제발,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길. 각자의 차를 타고 헤어지길. 하지만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서연의 차를 그대로 지나쳐 나란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걸음이 멈춘 곳은 카페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모텔.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서연과 그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신들의 안방에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텔의 유리문 안으로 사라졌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얼마나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내 아내가, 내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 모텔로 들어갔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2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라는 연곡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모텔 문이 다시 열리고 서연이 혼자 걸어 나왔다. 들어갈 때보다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약 10분 뒤 그 남자도 따로 나와 유유히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내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를 남김없이 지켜보았다.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다.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처럼 번져 보였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늦게 돌아온 서연은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눕지 못하고 조용히 하준이의 방으로 갔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천사 같은 내 아들. 이 아이의 순수한 세상을 어떻게 지켜줘야 할까?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슬픔과 배신감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사랑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사설 탐정 네 글자를 쳐넣었다. 수많은 업체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중 가장 후기가 많고 오랫동안 운영된 것처럼 보이는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무기,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가운 증거뿐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간 탐정사무소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모텔 앞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매일같이 듣는 흔한 이야기라는 듯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만만치 않은 비용을 결제할 때 나는 내 결혼이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슬픔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무지함의 대가는 이보다 훨씬 클 터였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서연 앞에서 완벽한 남편을 연기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그녀를 대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돈을 만난 고객이 너무 까다로워서 혼났네라며 웃을 때마다 나는 모텔로 들어가던 그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 울었다. 그녀가 잠든 내 곁에 누울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다른 남자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 숨을 참아야 했다. 그녀의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모든 숨결이 가증스러운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탐정이었다. 민준 씨,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움과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탐정사무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대신이 아닙니다. 사모님은 그 바닥에서 전설이더군요. 전설.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탐정은 봉투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은 내가 강남에서 봤던 그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훨씬 젊은 남자와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어느 골프 리조트에서 키끗한 머리의 중년 남자와 다정하게 카트를 타고 있는 모습.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했다. 남자들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바로 서연의 얼굴이었다. 집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미소. 탐정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사진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사모님은 고객들 사이에서 강남의 서연 여왕님으로 불렸습니다. 거액의 보험 계약을 대가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약속했더군요. 서연 여왕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아내가, 하준이의 엄마가 누군가에게는 저왕님으로 불리고 있었다니. 보고서에는 그녀가 고객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녹취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님, 이번 계약만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해 드릴게요. 오빠, 나 남편한테 너무 외로워. 오빠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 역겨움에 속이 뒤집혔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탐정이 작은 비닐 지퍼백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하얀색 금속으로 된 커프스 버튼 한쪽이 들어 있었다. 사모님 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국내 굴지의 IT 기업 대표인 박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얼마 전 한쪽을 분실했다고 기사가 났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명품 가방들, 시계, 그리고 그녀의 넘치는 자신감의 출처.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몸을 팔아 얻어낸 대가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서연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고 추악한 괴물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경멸감이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이건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무언가였다. 나는 탐정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슬픔은 이미 증발하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역겨운 진실이 담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서연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약간의 술기운과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오늘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사람 놀라게. 당신을 기다렸어. 내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마치 장례라도 치르듯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듯. 강남의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첫 번째 사진.
심장이 멎었다. 청담동의 바에서 젊은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빗속말을 나누는 사진. 두 번째 사진. 숨을 쉴 수 없었다. 골프 리조트에서 늙은 남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사진.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사진이 한 장씩 놓일 때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놀라움은 곧 경악으로, 경악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미행이라도 한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변념을 늘어놓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나는 봉투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작은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하얀색 금속 커프스 버튼. 나는 그것을 사진들 한가운데에 마치 활용점정이라도 하듯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것도 그 잔하신 고객님이 선물해 준 건가? 내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연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일이야. 당신이랑 하준이 미래를 위해서. 서연은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단 한 방울의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했던 연극이 발각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만이 가득했다. 그래. 나 그 남자들 만났어. 그래서 뭐. 당신 그 박봉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준이 남들처럼 좋은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낼 수 있어? 비싼 옷 한 번 마음껏 사 입을 수 있냐고. 나라고 이런 일이 좋아서 한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재미없어서, 내가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서. 그녀의 입에서는 온갖 추악한 변명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처럼 매일 똑같은 서류더미에 파묻혀서 꿈도 희망도 없이 늙어 죽을 순 없었으니까. 난 적어도 우리 하준이한테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그녀의 광기 어린 절규를 아무런 표정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가 숨이 차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족. 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당신 입에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역겨운 소리 집어치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그녀가 뒷걸음질 쳤다.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이 남자 얼굴 봐.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이야? 이 남자가 하준이 아빠냐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당신이 판 건 보험이 아니야. 당신 자신과 내 자존심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척하는 하준이의 미래였어. 당신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팔아넘긴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지?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자고 했잖아. 그 약속 당신한테는 그냥 농담이었나? 그 더러운 돈으로 하준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면 하준이가 행복할 것 같았나? 당신 몸 팔아번 돈으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 같았어? 내 말에 서연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변명이 통하지 않자 그녀의 눈빛이 협박으로 바뀌었다.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당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 바닥에 어떤 사람들 아는지 알기나 해? 내 고객들이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내가 이별면 당신 그 반듯한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죽는 거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나가.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가. 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당장 사라져. 더 늦기 전에. 우리 둘 다 평생 후회할 짓을 저지르기 전에.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그녀의 발밑에 던져버렸다.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와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바닥을 뒹굴었다. 이 쓰레기들 전부 챙겨서 당장 꺼져. 이후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준이의 양육권은 당연하게 내게로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남의 서연 여왕님에 대한 추문은 좁은 보험업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 후 서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장인과 장모님이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딸을 잘못 키웠다며 나에게와 하준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오열하셨다. 두 분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나와 하준이 단둘뿐이었다. 우리는 그 상처와 거짓말로 얼룩진 기억이 밴 집을 떠났다. 회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하고 작은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거창한 것은 없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서툰 솜씨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갔다. 나는 하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잠이 들었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놀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싱글 대디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아빠 혼자서도 아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나와 하준이는 집 근처 공원 모래사장에서 한창 두꺼비집을 만들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하준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햇살 아래 부서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내 심장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였다. 공원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의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1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옷 대신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몹시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그녀 역시 나를 발견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충격, 후회, 혹은 그리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황급히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뒷모습을 쫓지 않았다.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확한 느낌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하준이에게 향했다. 그리고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함께 모래섬을 쌓기 시작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평온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